안녕하세요. 네. 일단, 교재는요, 이 교재는 형법총론, 이 신호 선생님 책인데, 이 교재의 우수성은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 이름은, 전화번호는, 네, 여러분 강의 들으시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자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임하는 제 자세는, 이 형법, 이 교재가요,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이 교재로 좋은 강의 한번 해보는 거, 이게 제 꿈입니다. 좋은 강의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 강의 특징은 이제 물론 제 기본적인 목표는 좋은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게 제 기본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이제 요 강의는 첫 번째 주관식 대비 강의입니다. 물론 최대한 객관식 대비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기본 법행이나 그 법행이나 변시의 주관식 대비 강의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대신 이게 이제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매우 쉽게, 그래서 형법의 기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을 좀 재미있게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 내용하고 그다음에 판례를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강의가 22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할 것이고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 쳐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만, 제가 시험에 나올 부분만 골라서 할 거고, 나오지 않는 부분은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 내용은 적절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같이 볼게요. 자, 먼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면 형법의 개념입니다. 형법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형법은요, 우리가 이제 형법을 하는 게 형법의 개념인데, 기판을 보시면 형법은 법학이라는 건요, 법학이라는 건 요건이 이전 요건이 있으면 효과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법이라는 건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인데, 그러면 법이라는 게 요건과 효과인데, 형법은 형이 붙는 거니까 요건이 범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범죄, 그다음 범죄를 저지르면 효과, 이런 형벌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답을 쓰면 돼요. 범죄의 성립 요건과 그에 대한 형사 제재를 규정한 법의 총칙을 말한다. 요건은 범죄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형벌이다. 보안 처분은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을 거고요. 요건은 범죄고 형벌이 효과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념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협의형법과 광의형법은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건 안 나올 테니까 볼 필요 없고요. 형법의 개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형법의 성격이 나와 있는데, 형법의 성격인데, 여러분 범죄와 형벌인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범죄는요, 여러분 범죄는 개인의 관심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돈을 꿔주고 안 꿔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컨대 제가 만약에 그 수업하러 들어온 여학생 엉덩이를 만졌다. 강제 추행이죠. 여러분 이거는 내비두면 저는 또 가서 그런 짓 하고요. 잡힐 때까지 하는 거죠. 그걸 봐주면 안 돼요. 봐주면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는 여러분 사회적인 관심이에요. 범죄는 사회적인 관심입니다. 최호종 이런 놈 있죠. 사회적인 관심의 문제죠. 그래서 형벌은 공형벌이 부과되는 거죠. 범죄가 사회적인 관심이기 때문에 형벌은 공형벌이 부과되는 거예요. 범죄에 대해서 공적인 형벌이 부과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형법은 반드시 공적인 거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합니다. 여기 보면 형법 법체계에 보면 형법은 사인인 이런 의미였고요. 사인인 범죄를 처벌하는 거죠. 처벌활동을 하면서 처벌을 통하죠. 왜냐하면 범죄가 사회적인 관심이니까 형벌은 국가의 공형벌에서 공법이다. 반드시 국가가 개입하니까 공적인 문제라서 공법이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거 볼 필요 없어요. 공법이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거 정리할게. 형법은 공법이고, 두 번째 범죄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범죄의 실체, 어떤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거죠. 어떤 게 범죄인가라는 범죄 실체, 무엇이 범죄인가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실체법입니다. 넘기시면 6페이지에 사건에서 범죄 실체법이다. 그래서 공법이고 실체죠. 여러분 실체법에다가 밑줄 치고요. 6페이지 둘째 줄 뒤에 실체법에다가 밑줄을 치고 그다음 뭐라고 써주냐면 범죄의 실체를 규정한 실체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형법의 개념 쓰시고요. 형법의 개념 체크하시고, 여러분 협의형법, 광의형법 보실 필요 없고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형법의 성격은 실체법, 공법, 실체법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형법 규범 성격이 나오는데 요건 좀 시험에 나오겠죠. 2번에 1번은 좀 체크해야 돼요. 규범 성격인데, 그러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범죄의 실체를 규정하고 공형벌,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는 공형벌을 규정하는 게 형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범죄 규정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는 공형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범죄의 실체인 국가가 개입해서 공형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그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처벌하는데 범죄를 저지를 때 예컨대 범죄라는 것은 실제로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사람을 죽이는 게 범죄인데 또는 물건을 훔치는 게 절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건을 훔쳐라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범죄는 명령할 수 없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정적으로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if자로 쓰는 거야. 네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범죄를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if가 들어가니까 가설적 규범이라고 해요. 가설적 규범. 거기 제일 중요하죠. 형법은 가설적 규범입니다. 그래서 if가 들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셋째 줄에 정언 명령이 아닙니다. 정언 명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너희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되죠. 명령이죠. 이런 명령 형식은 종교적으로는 살인하지 마라, 올바르게 살아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정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형법은 정언 명령이 아니라 가설이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가설이지 정언 명령이 아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형법의 가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가규범, 결정규범, 행위규범, 재판규범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건 좀 2번, 3번 두 개를 묶을게요. 1번 뒤에 2번, 3번 평가규범, 결정규범, 행위규범 묶으시고 여러분 형법은 특징이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3번을 먼저 볼게요. 행위규범이 1차예요. 행위규범은 요거는 범인을 기준하는 범인을 기준하면 행위규범이죠. 근데 행위에 대해서 이런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여기 대해서 국가가 재판기관이 처벌하는 거잖아요. 재판규범은 국가죠. 국가가 처벌하는 겁니다. 행위규범, 재판규범. 행위를 기하면 국가가 처벌하는 거죠. 행위규범, 재판규범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행위규범, 재판규범 처벌하게 되는 거야. 행위규범, 재판규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처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데 행위규범, 재판규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범인은 범죄할 때 형법을 보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의사결정규범이에요. 행위규범이 의사결정규범인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의사를 빼고 결정규범이죠. 그러니까 결정규범이 바로 행위규범이죠. 그러니까 2번에서 사실 아래는 의사결정규범인데 결정규범에다 밑줄을 치고 그거를 아래 3번에 행위규범 쪽으로 화살표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해서 행위하는 거예요. 행위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관은 야야야 이 새끼 사람 죽였네, 감옥에 넣어야겠네. 그래서 평가에서 재판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가규범이 재판규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약간 X자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형법의 형법의 성격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형법의 기능이 나옵니다. 형법의 기능인데 형법의 기능은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이 있는데 먼저 규제적 기능은 추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했으니까 그냥 볼 필요 없고 보호적 기능이 있고 보장적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보호 기능은 뭐냐면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보호 기능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기 때문에 형법은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형법은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처벌을 통해서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범죄를 저지르면요. 범죄를 저지르면 그러면 처벌을 통해서 처벌하니까 사회가 보호돼요. 사람 죽이면 안 되겠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호 기능에다가 밑줄 치고 사회 보호 기능이죠. 형법은 범죄 저지르면 처벌해서 사회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게 보호 기능이에요.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되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은 처벌되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처벌되지 않으니까 요거는 인권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나는
죄만 안 지면 돼. 죄만 안 지면 되니까 이걸 인권 보장 기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권 보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되고 사회보호 기능은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인권 보장. 그래서 이거를 보호 기능, 보장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글자가 들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저질렀을 때 문제니까 완전 상쇄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당연히 보호 기능과 보장 기능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보호 기능과 보장 기능도 충돌하게 되어서 형법의 기능은 보호 기능이 있고 보장 기능이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 뭐 법익보호나 이런 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은 보지 마시고 어쨌든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서 메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문제 각각 관련되는 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이 범죄를 기능하는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지나치게 거의 법과 사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처벌을 통해 사회를 보호한다면 너무 사회가 삭막해지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종교적으로 부드럽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사람을 가리켜 보고 안 되면 간통죄를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간통을 하면 처벌한다. 유대인처럼 투석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랑을 설파하셔서 의미가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제 유목민족이니까 그 간통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왜냐면 이거 그 유대인은 간통을 저지르면 그 남의 애를 키울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부인이 나 같은 그래서 나그네가 많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투석형으로 처벌합니다. 처벌하는데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도로 철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십계명에서 모세가 말한 거죠.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지. 투석형으로 하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회 보호 기능이 범죄가 처벌해서 하는데 이 형법의 사회 보호 기능은 사회를 삭막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 최후수단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형법의 사회 보호 기능은 최후수단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호 기능에서 한 장을 넘기면 법이 보는 거 됐고 한 장을 넘기면 한 장 넘기지 말고요. 거기 7페이지 중간에 보충성의 원칙. 여러분 보충성의 원칙은 내추럴 나와 있죠? 7페이지 로마자 1번에 2번에 내추럴 최후수단이죠. 그러니까 형법은 최후수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법은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으로 일단 1차로 해보고 안 될 때 마지막으로 등장해야 돼요.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그래서 보호적 기능은 최우선성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단편적 성격이란 말 좀 어려운데 그냥 보시면 되고 탈윤리와 그러니까 도덕이랑은 다르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그거 보시면 되고 한 장을 넘기면 보장적 기능. 여러분 보장적 기능은 죄만 안 지으면 처벌되지 않는 거죠. 이게 인권 보장 기능이에요. 인권 보장 기능입니다. 맞습니까? 인권 보장 기능인데 그러려면 범죄가 뭔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내가 죄를 안 질 거 아닙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걸 말해줘야 내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범죄가 뭔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짓고 처벌 안 되겠죠. 따라서 형법의 두 번째는 형법에는 반드시 범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데 죄형 법정주의라 그래요. 죄형 법정주의. 죄형을 법에다 꼭 정해놔야 돼. 법에 미리 명확하게 정해놔야 우리가 그거를 범하지 않겠죠.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죄형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요걸 연결할게요. 보장 기능과 관계 있는 거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형법의 최우선성, 다른 말로 보충성과 관련 있는 것은 보호 기능이죠. 객관식이라 이런 식으로 이걸 바꿔냅니다. 보호 기능은 죄형 법정주의와 관계된다. 아닙니다. 보장 기능은 최우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가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좀 하나만 좀 체크를 하면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요. 보장적 기능을 쉽게 말하면 죄를 안 지면 처벌 안 된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고요. 죄를 안 지으면 처벌 안 된다. 그러니까 죄만 안 지면 된 이게 바로 인권 보장 기능인데 여러분 형광펜 들어 주시고요. 여기 8페이지에 의의 됐고 보장 기능의 수행 방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찾습니까? 보장의 수행 방법에 5ချက်좀 해보면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보이세요? 죄형 법정주의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죄형 법정주의 보장 기능은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형법의 기능이었습니다. 형법 발전인데 여러분 이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발전, 형법 역사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고 넘어가시면 돼요. 위헌 형법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형법의 기본 원리죠.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봐요. 이게 이제 죄형 법정주의는 사실 더 쉽게 말하면 죄형 법정주의 때문에 결국 형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형법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죄형 법정주의로 인해서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하니까 형법이 등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한다. 법으로 정하니까 형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조형법정주의. 그리고 하나만 더 강조한다면 조형법정주의는 보장적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11페이지 조형법정주의입니다. 개념입니다. 조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종류와 형벌을 정할지 범죄 형벌을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쭉 읽으시면 성문의 법률에 의해서 규정해낸 거죠. 따라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어야 범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처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 없이는 죄도 안 되고요. 처벌도 안 받는 것입니다. 그걸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놀랍게도 헌법에 있는데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로마자 1번에 기능이 중요한 것이죠. 거기 보면 여러분 보장적 기능이라고 보이세요? 11페이지. 조형법정주의는 뭐죠? 보장적 기능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살짝 보호적 기능으로 바꿔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페이지 보면 맨 아래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죠. 거기다 밑줄 치고 형법의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다 밑줄을 치고 거기다 뭐라고 적어주냐면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아니라 법대로 한다는 거죠. 지금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으니까 이 통치자가 네 마음대로 처벌하고 안 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률에 규정된 거에 따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장적 기능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자의적 행사로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법의 반대말은 불법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법은 객관적 규범이죠. 법은 객관적 규범입니다. 객관적 규범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법의 반대말은 주관적인 자의예요. 주관적인 자의. 폭군입니다. 폭군은 그날 지 기분이 좋으면 막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 막 하고 그래서 폭군이 등장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객관적 규범이랑 주관적 자의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나누시면 돼요. 객관적 규범이랑 주관적 자의가 구별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이게 조형법정주의입니다. 되십니까? 되세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이죠. 됐고요. 그래서 자의로부터 본원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2번에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입니다.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인데 이건 가볍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조형법정주의는 누가 뭐래도 보장적 기능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조형법정주의는 법에 정해서 법만 지키면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형법정주의 주관적 자의로부터 법을 인권을 보호한다는 거죠. 이건 보장이 있는데 조형법정주의 일단 정리되면 두 번째 기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보장 기능 외에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여러분 여기 일반 예방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예방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예방 기능 이게 이제 특별 예방이라는 게 있고 그냥 저는 믿으세요. 일반 예방 기능이라는 게 있고 특별 예방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예방에는 일반이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한테 국민들한테 법이 뭔지를 처벌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저런 걸 저지르면 안 되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다가 이런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처벌하겠다. 근데 뭐 사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사람들이 저런 걸 저지르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범죄를 안 저지르는 걸 우리가 일반 예방 기능이라고 합니다. 일반 예방 기능인데 일반 예방 기능은 여러분 이거는 죄 지음은 처벌하는 게 아니라 짓기 전에 미리 법에다 규정해 놓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반 예방 기능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형벌만 있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쫄아갖고 한 거지만 일단 그 전에 이미 법에 사전 규정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전에 법에 규정돼 있으니 사전에 법의 규정을 보고 국민들이 죄를 안 질 거니까 이걸 우리가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이라고 합니다.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 쉽게 말하면 범죄를 미리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죄를 지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해서 일반 예방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다 하고 답변 드릴게요. 특별 예방 기능이라는 건 이게 정신 예방이고 이 특별 예방은 범죄자를 말하는 거예요. 범죄자한테 특별 예방하는 거죠. 특별 예방이면 재범 방지입니다. 재범 방지. 그래서 저도 뭐 중간식으로만 대비해 보면 조형법정주의는 체크할게 2번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이 있다는 거죠.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이 있다는 것이고,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이 있다는 것이고, 보이십니까?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이 있다는 것이고, 요거 살짝 틀린 답으로 특별 예방 기능 X. 특별 예방 기능이 아니에요. 일반 예방 기능이죠. 그러니까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아예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뭐 나중에 죄를 지면 처벌해서 죄를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법을 규정해서 하니까 적극적 일반 예방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일반 예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내면 소극적이라고 바꿔내요. 소극적이 아닙니다. 적극적이지 소극적이 아니라는 거, 이거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 예방 아닙니다. 아니야.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을 밑줄 치시고요. 그 아래 여러분 연역 볼 필요 없고 사상적 배경도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시험에 안 나오고, 중요한 것은 심리 강제설 보이세요? 심리 강제설입니다. 심리 강제설 이거 볼게요. 합리적 공정의 현상. 우리가 인간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은 일반 국민한테 네가 죄를 져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의 고통이 더 크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죄지 만들겠네 라는 거죠. 그래서 죄지 만들게 바로 심리 강제입니다. 이건 이제 포이에르바라는 사람이 말했다는 하는데 심리 강제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심리 강제설이요. 여러분 심리 강제설이 바로 적극적 일반 예방이요.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12페이지 맨 위에 2번에 적극적 일반 예방이 바로 심리 강제로. 그러니까 범인이 보기에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안 짓는 게 남는 거네. 죄 지면 더 손해네.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적극적 일반 예방이 바로 심리 강제설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죄형법정주의 법정주 현대적 의인데,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것도 되게 쉬운 겁니다. 현대는요, 여러분, 현대는 근대와 현대인데, 현대. 이렇게 있는데, 근대의 특징은요, 특징은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그러면 사실 이 형식적 법치주의로부터 사실은 형법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라 죄형 법정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형식적 법치주의로부터 죄형 법정주의가 나온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면 이 형식적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는 것이죠. 현대 형식적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법이 올바른 법이어야 돼요. 올바른 법. 법이 올바른 법이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올바른 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법한 법이어야 돼요. 이해돼요? 하나만 기억해. 그러니까 그 죄형법정주의는 올바른 법이어야 되는데, 그럼 이 올바른 법이 뭐냐? 올바른 법이 뭐냐는 건 이거 좀 어려운데, 올바른 법이면 범죄와 형벌이 올바른 법이라는 건 균형이 맞아야 돼요. 뭐가 맞아야 돼? 균형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요 정도의 죄를 졌으면 요 정도가 처벌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 정도의 죄를 졌으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비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비대의 원칙. 그러니까 이제 이 법만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은 비대의 원칙을 준수하는 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법이어야 돼요. 그래서 비대의 원칙을 준수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죄형법정 현대적 의의라고 나와 있고, 근데 거기 보면 셋째 줄, 13페이지에 꼭 3번에 로마자 2번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셋째 줄,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와 광고법다. 찾습니까? 거기다 밑줄 치고 적정한 법률을 네모로 묶으시고 비대의 원칙 준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법자도 국회인데 국회도 함부로 법을 만들 수 없어요. 이 비대의 원칙은 올바른 법이어야 되니까 입법자도 구속하는 거죠. 입법자 국회도 구속되는 거죠. 입법자도 구속되는 것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법자라고 해서 아무 법이나 네 맘대로 막 만들면 안 됩니다. 올바른 법만을 만들어야 돼요. 입법자라고 해도 아무 법이나 네 맘대로 막 만들면 안 되고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되십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요게 죄형 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입니다. 그럼 내용입니다. 일단 개념부터 볼까요? 먼저 첫째, 성문 법률. 그러니까 성문 법률입니다. 성문 법률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데, 자, 첫째 다 써놓고 하죠. 죄형 법정주의 지울게요. 죄형 법정주의는 일단 개념부터 쓰면 1번 성문 법률주의. 맞죠?
넘기면 쭉 넘어가서 할게요. 성문 법률주의고, 그 다음에 2번 소급표 금지. 소급표 금지. 17페이지 있죠? 소급표 금지.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소급표 금지가 있습니다. 다 써놓고 할게요. 소급표 금지. 그 다음에 25페이지. 3번. 명확성 원칙. 법이 명확해야 돼요. 명확성. 명확해야 된다. 명확해야 국민들이 그걸 보고 죄를 안 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 그래서 좀 어려운 건지 소급표 문제 좀 어렵고요. 이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명확성 원칙. 3번. 됐나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 4번.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4개. 성문 법률주의, 소급표 금지,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유추해석 금지인데 여러분 일단 정리해 보면 객관식 시험, 객관식 쟁점은 유추해석 금지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이 적정성의 원칙인데 이 적정성의 원칙은 별도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인데 적정성 원칙 이거는 현대적 의미다. 현대적 의미 주형법정주의 요거 우리가 현대적 지었나? 올바른 법 요거 비례하죠. 그래서 요거는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현대의 죄형 법정주의는 적정성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요건 그러니까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가볍게 볼 겁니다. 해석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관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소급표 금지입니다. 소급표 금지 별표 3개죠. 그 다음에 유추해석 금지입니다. 두 개가 나오지 않고 가볍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은 객관식으로 출제가 돼요. 객관식으로만 주관식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소급표 금지랑 유추해석 금지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소급표 금지까지 첫 시간에 소급표 금지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걸 계속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앞에서 어려운 걸 하면 안 되니까 가볍게 볼 거예요. 가볍게. 자, 같이 볼게요. 계속 볼게. 그러면 첫째 성문 법률주의인데 여러분 성문법은 첫 번째 쉬운 거부터 할게. 성문법은 반대말이 관습법이죠. 그래서 관습으로 처벌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관습법은 기본적으로 명확성이 없어요. 아니 관습법은 명확성이 없습니다. 관습이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습법은 안 되고 성문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법이어야 돼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면 사실 성문 법률은 16페이지 아래쪽 3번에 관습형법의 금지입니다. 보이세요? 관습형법의 금지. 관습형법의 금지입니다. 그래서 관습형법의 금지는 그러니까 1번 성문법률주의는 일단 성문법이 아니면 관습법이니까 첫 번째 당연히 이 논리대로 1번 관습법 아니니까 1번 관습형법의 금지야. 관습형법의 금지인데 그럼 이것도 그 내용만 읽으시면 돼요. 관습법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습형법으로 처벌하면 안 되지. 성문법으로 처벌해야지 관습형법으로 범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관습형법으로 처벌하면 안 돼요. 죄형법정주의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형법정주의는 결국 처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물어보면 딱 하는데 관습형법도 유리한 건 인정해줘요. 유리한 관습법은 인정해줍니다. 왜요? 여러분 죄형법정주의가 출발점이 뭐였어요? 죄형법정주의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적 기능에서 죄형법정주의를 찾는 거기 때문에 보장적 찾는 거니까 당연히 관습형법이라도 유리한 관습법은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유리한 관습법 인정해 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유리한 관습법 인정해 준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만 제목만 제가 그래서 관습에 의해서 위법성 조각이 됩니다. 관습법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요거 관습법에서 요 유리한 게 여러분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서 앞에 쓰기엔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위법성이 조각 요게 여러분 사회상규입니다. 사회상규라고 말하는데 그냥 써만 상규. 그러니까 관습법에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바로 사회상규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라고만 일단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이 정도. 그래서 관습법으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는 게 바로 사회상규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요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관습법 인정되는 것이고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관습형법은.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그게 17페이지에 양가로 2번부터 있으니까 지금 제가 적어드린 것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그게 아니라, 성문법이라는 게 뭐라고요? 요거 지금부터 나올게 하는 건데, 지금부터 쓸게요. 성문법이라는 건 뭐냐면, 성문법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국회가 제정한 게 성문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법으로 규정할 수 없죠. 국회의원들이 과연 모든 사항을 시시콜콜이 다 법으로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회가 제정한 걸 성문법이라고 부르는데, 행정부, 대통령이죠. 행정부에서 명령을 만들어서 법을 집행해요. 뭐 집행명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행명령은 알 필요 없고, 행정부에서 명령을 만들어서 법과 명령을 합쳐서 우리가 법령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법과 명령인데, 주요 법 중에 분명히 뭐라고요? 인권 보장에서 국민의 대표에는, 그러니까 관습법, 성문법으로 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부의 명령에 위임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을 안 할 수 없어요. 위임이,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 경제가 위임을 안 하고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위임을 꼭 해야만 되는 거야. 위임을 해야 되는데, 위임을 할 때 위임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게 14페이지 보면 별표 쳐줘야 되는데 거기 여러분들 14페이지 보면 2번입니다. 위임 입법의 허용 및 한계라고 나와 있죠. 위임 입법의 허용 및 한계라고 되는데, 다른 여러분 읽어보면 돼요. 위임 입법에 불가피하죠. 여러분 다 사회가 커졌기 때문에 법으로 모든 걸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모든 걸 정할 수 없으니까 위임이 불가피하죠. 위임이 불가피한데, 다만 불가피하더라도 너무 다 위임해버리면 어때요? 위임해버리면 죄형법정, 성문법주의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이건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위임이 불가피하긴 되는데 반드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야 돼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구체적인 범위 위임해야 되지 포괄 위임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묻죠? 포괄 위임 금지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야 되지 포괄 위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요거까지 볼게요. 위임은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보지 마시고요. 위임 입법의 허용 요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임 입법의 허용 요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표준 볼게요. 표준에 보면 14페이지 판례 정리 2번 위임판 1개 별표 3개 치고 표준입니다. 처벌법규의 위임은 여러분 형법은 범죄와 형벌이니까 범죄와 형벌이기 때문에 먼저 요거부터 뭐야? 형벌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당연히 여러분 법으로 안 될 때 해야 돼요. 법으로 안 될 때야지. 법으로 되는데 위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다섯번가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여러분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떤 예측선으로 구조 정해야 되고, 맞습니까? 그다음에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황과 폭을 명백히 규정해야 돼요. 즉 한계를 설정해 줘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거기서 이번처럼 백지위임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백지위임하면 이건 포괄위임 금지에 반하는 거예요. 한계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좀 어려운데, 따라서 여러분 최신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 좀 약간 논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법률 거기 2번 판례 법률이 요게 국회가 정한 성문법이에요. 법률이 성문법이야. 말했잖아. 성문법이 법률이고, 행정부가 명령인데 그러니까 성문법이 법률인 것까지 아시겠죠? 법률인데 요건 좀 볼게. 시행령, 시행규칙. 사실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합쳐서 요게 명령이에요. 시행령과 시행규칙 합쳐서 요게 명령이라고요. 이게 명령인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명령인데,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요. 시행규칙은 장관령이에요. 부령이라는 대통령 장관. 그러니까 각부 장관 있죠. 부령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부령 합쳐서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쳐서 시행령에서 이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이 법률이에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게 위임된, 그러니까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위임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구체적 위임의 범위 내에서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 요거 이렇게 단체의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시행령의 시행규칙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나 관련 조항을 유기적으로 살펴봐서 모법에 해당하는 것을 명시한 것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근거한 걸 규정할 때는 그러면 바탕 없다. 그러니까 해석 가능한 거를 명시했다라든가 또는 뭐지 전체적으로 봐서 여러분 특히 전체적이라는 말 전체적 요체에 봐서 그다음에 또 구체한 거 가능한 구체한 거를 할 때는 벗어나 볼 수 없다. 최신 판례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1번하고 2번 정도만 보시면 돼요. 맞습니까? 따라서 요거를 시행령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어떤 거냐면 3번. 3번에 보면 약국을 약사 또는 약사는 보건복지부령 여러분 그 보건복지부령이 시행규칙이에요. 3번 판례 15페이지 시행규칙을 정해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써볼까? 형법시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범위를 정해야 돼. 그러니까 위임은 항상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돼요. 즉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대체 너무 넓다는 겁니다. 너무 넓으니까 당연히 포괄 위임 금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됐는가?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에 뭐 3번, 5번. 근로기준법 30조에서 단서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의 연장합의 한도에서 여러분 법에 근로기준법 이게 법률이죠. 성문법에 제한이 없는데 갑자기 시행령에서 기일 연장을 3개월로 제한. 이건 새로운 사항이죠. 새로운 사항을 규정했으니까 뭐 위임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뭐 30일 내에서 명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건 아무리 법에 제한이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기일 연장을 줬다. 이거는 새로운 사항을 명령 규정했으니까 위임합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3번하고 5번 기억하시고요. 위임은 한계를 정해야 돼요. 되십니까? 그러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거 하나만 볼까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건 어떤 거냐면 3번인데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7호가 환전, 알선, 재매 영업을 금지하는 게임머니 외상 것을 대통령 정하고 위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일단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회의 금지하는 게임머니 및 유효상 것 이것은 범위를 정한 거죠.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전이라든가 뭐 게임머니 이렇게 정했으니까 범위를 정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포괄이익 금지 반하지 않으니까 주형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요 3번 판례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3번 판례. 됐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됐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3번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5번입니다. 5번에 보면 5번 판례. 구 주식회사 외부감사위원회 법률 13조가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세무처리 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내고 이용하고 여러분 세무 회계 처리 기준 이건 명확한 위임이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 기준을 위임했으니까 범위를 정한 겁니다. 범위를 정한 거야. 그래서 5번도 역시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8번 표시가 8번하고 9번 묶으시고요. 8번 9번 보시고 여러분 유사석유 제품이라든가 유해 화학 물질 이거는 딱 보면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석유 제품이 뭔지는 범위가 어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것도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도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볼 수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 9번, 10번 묶으시고 유해물 또는 뭐 유사물 이것은 범위를 정한 것이니까 8번 좀 어려우니까 8번, 9번, 10번 정도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이거 기억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플랜 3번은 별표를 3개 쳐볼게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플랜 3번은 요건 별표 3개 치고 16페이지 그러면 일단 지금 제가 찍어드린 판례 보시고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돼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법률이 있고요. 법률이 있고 법률에서 명령 자, 이 법률이 성문법이한 성문법 국회전 법률입니다. 명령은 시행령 됐죠? 시행 규칙 이렇게 시행령 규칙을 하는 거야. 됐죠? 법률이 성문법 면에서 위임하는데 당연히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돼요. 방금 봤어요? 포괄 위임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판례는 뭘 말하고 있냐면 처음에 위임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명령은 위법 무효죠. 명령 무효 아닙니까?
무효야. 그러니까 이 명령이 있는데, 이 법규문 명령이야. 명령인데 위임이 없어요. 위임이 없었어요. 위임이 없었으면 이 법명령은 위법이죠. 위법 무효인데 나중에 위임이 생겼어요. 위임이 있으면 그때부터 적법한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위임이 있었다가 어려운 거 아니야. 위임이 있었다가 그러면 적법하죠. 나중에 위임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위법 무효인 법규범이 되는 거죠. 판례는 3번만 기억하면 돼요. 위임이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이 있어야 되고 위임이 있었다가 없어졌던가 없었다 있어졌다도 위임말 정하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 찍어드린 거랑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13페이지에 심화라고 해서 13페이지 아래쪽 판례정리 1번이 있습니다. 심화라고 쓰고 여러분 위임을 할 때 하더라도 첫 번째 위임을 어렵지 않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제지 노동자, 노동조합이랑 노조와 사용자 간에 이거 좀 어려운데 단체 협약 뭔지 노동법은 알겠는데 단체 협약에다가 위임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해야 되는데 노조의 사용자의 단체 협약 여기다 위임하면 이거는 위임법을 벗어난 것입니다. 벗어난 거야. 그래서 이것은 법률주의 위반이죠. 여러분 당연히 위임할 때 하더라도 법률 정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해야 되는데 이거를 단체 협약에 위임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조례에 위임한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조례는 위임이 됩니다. 조례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되니까 여긴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되고 조례도 되긴 되는데 되긴 되는데 위임이 없이 하면 법률에 위임이 없이 조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위임은 되는데 위임할 수는 있겠지만 법률에 위임이 없는데 조례에다가 규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위임이 있어야지. 위임은 되지만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판례 1번은 심화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 성문법주의입니다. 이거 좀 정리하시고 성문법주의는 위임 입법 항해가 나올 거고 제가 찍어드린 걸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하나 나머지 판례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소급표 금지입니다. 소급표 금지. 요거는 여러분 약간 우리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작업이 필요한데 소급표 금지는 어떤 거냐면 나올 거예요. 여기다 스캔. 여러분 그거는 17페이지 아래 여백에다 같이 써볼게. 여러분 이게 항상 시간의 흐름이에요. 이게 시간의 흐름이야.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자 범죄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가 이게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를 하면 여기서 처벌하게 됩니다. 처벌하게 되지. 처벌하는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기억할 거 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형법을 우리가 의사결정규범 기억나는 것만 해볼게. 의사결정규범 다른 말로 결정규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처벌하는 건 뭐죠? 재판규범 이라고 말하고 재판규범은 국가가 하니까 형법은 공법이다까지 말씀드렸어요. 맞습니까? 형법의 뜻은 의사결정규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행위시하고 처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위는 법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벌은 재판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법이 계속 똑같으면 괜찮은데 이쯤에서 다시 읽어볼게. 법 개정이 있었어요. 법 개정이 있었으면 요 행위시법이 있을 거고요. 보이세요? 행위시법이 있을 거고 재판시법이 있을 거예요. 이해되죠? 행위시법이 있고 재판시법이 있을 텐데 당연히 여러분 이걸 보면 그러니까 즉 의사결정규범이랑 재판규범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당연히 형법은 이렇게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행위시법 그러니까 같은 법인데 법 개정으로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을 때는 당연히 이 일반인들은 행위시법을 보고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건 볼 수도 없었지. 그러니까 이걸로 만약에 처벌하면 예측 가능성이 침해다. 비근한 예로 이게 만약에 5년 이하라. 5년 이하의 징역이라. 뭐 그래. 5년 정도는 감옥에 살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법이 어떻게 무기징역으로 바뀐 거야. 응? 그러면 갑자기 5년이 알고 한번 감수하려고 했는데 무기징역이 된 거죠. 또는 여기서
행위시법에는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따라서 행위시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행위시법주의입니다. 행위시법주의고 여러분 여기서 행위시법주의는 다른 말로 여러분 법이 요거 정확하게 이 재판시법이 요렇게 가는 거 요거 의사결정 요런 행위를 처벌하는 거 요걸 우리가 소급표라고 불러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미래의 법이 적용되는 거. 그러니까 재판시법을 우리가 소급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욕심을 내면 만약에 이 행위시법이 그러니까 행위시법이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소급표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고요? 소급표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걸 추급표라고 불러요. 그냥 추급표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당연히 추급표를 인정하는 거죠. 추급표를 인정하는 거지 소급표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소급표를 인정하는 거지 추급표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행위시법을 보고 우리가 행위한 거지 재판시법을 보고 행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위시법을 보고 행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측 가능성 처벌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행위시법을 보고 처벌해야 되는 거지 전혀 보도 못한 재판시법으로 처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위시법주의고 행위시법을 다르면 소급표 금지 뭐라고요? 소급표 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7페이지에 로마자 2번에 소급표 금지라고 나오는 거죠. 즉 형벌 불소급 원칙, 불소급, 소급 입법, 소급표를 금지하는 거죠. 개념. 소급 금지의 형벌 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이 되고 시행 이전 행위까지, 그러니까 시행된 이후만 적용되는 거지 시행된 이전의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시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형벌 불소급 원칙, 즉 소급 입법,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거죠. 왜? 예측 가능성이 보여니까 예측 가능성. 국민의 신뢰 보호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서 써볼까? 행위시법만이 올바른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시법을 보고 있으니까 행위시법 아닌 걸로 처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행위시법에 의해서 당연히 형사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게 법치국가입니다. 바뀐 법으로 형사 책임을 물으면 안 되죠. 행위시법. 그래서 따라서 소급표 금지인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불리한 소급표 금지입니다. 불리한 소급표 금지. 형법 1조항에 보면 불리한 소급표, 그러니까 행위시법주의가 형법 1조 1항에 소개되어 있죠. 옆에다 한번 메모 쳐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형법 1조 1항이 행위시법에 한다. 행위시법주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행위시법주의는 바꿔 말하면 재판시법의 소급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급표 금지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죄형 법정 주의를 선언하게 되어 행위시법주의가 소급표 금지고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여러분들 요거 이제 좀 나오는데 여러분 항상 뭐라고요? 죄형 법정주의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니까 모든 소급표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불리한 소급표. 여러분 불리한 소급표 금지인데 당연히 불리한 소급표만 금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 마지막에 집중하세요. 재판시법이 유리하게 개정됐다는 거, 유리하게 개정됐거나 또는 아예 폐지됐다. 그러면 당연히 재판시법을 정하는 거죠. 즉 유리한 소급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한 소급표가 금지지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불리한 소급표 금지입니다. 그러면 형법 1조 2항인데 여러분 잠깐만 꼭 그 법전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공부하실 때 법전을 보고 1조 1항이 죄형 법정 행위시법주의고 1조 2항은 유리한 소급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불리한 소급표가 금지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조문을 드릴까요? 행위후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했을 때, 유리하게 개정되거나 폐지했을 때는 소급표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불리한 소급표 금지,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할 수 있다는 1조 2항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 8항이 있는데 4번에 불리한 소급표만 금지가 되는 거고요.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불리한 소급표 금지, 유리한 소급표 인정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해되세요? 불리한 소급표 금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최신 판례 하나만 보고요. 1번 판례 보면 1억 이상의 벌금을 청구하는 경우 의원 출시 기간에 하한을 정한 이 항을 시행이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것으로 정하더라. 형법 부칙 2조 1항은 그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노역장 유치가 뭐냐면 노역장 유치가 처벌이에요. 처벌인데 이 처벌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것도 한다. 그러면 이미 죄는 져서 공소가 제기된 거잖아요. 이거 좀 어려운가?
요게 여러분 좀 어려운데 앞에다 써볼게.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행위가 범죄 같이 써볼게. 수사, 공소, 공판 이렇게 나가죠. 공판에서 여기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범죄와 형벌, 재판, 범죄, 형벌 요게 이제 형법이 규정되어 있는 건데 형법에 규정된가? 요게 형법에 범죄, 형벌이 있는가? 그런데 요거 수사부터 수사, 공소, 공판, 요거는 형사 절차예요. 형사 절차. 이해되세요? 형사 절차야. 형사 절차.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 이해되는가? 그래서 수사, 공소, 공판은 형사 절차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입니다. 이렇게 일단 써놓으시고요. 근데 문제는 이 공판 단계에서 여기서 형벌을 부과할 때 여기 노역장 유치, 그러니까 노역장 유치가 형벌에 관한 거로 이 법이 개정된 거야. 법이 개정됐어요. 그럼 여기서 법이 개정되는데 이거를 요 단계까지 공소제의 단계부터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소급표가 된다는 거예요. 노역장 유치 규정을 공소제의부터 하면 소급표가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소급표 금지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냥 2번만 보면 돼. 여러분 시행 전에 범행까지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시행 전에 범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3번도 표시할게. 시행일 이전. 시행 이전에 적용하는 거. 이거 키워드 볼게. 시행일 이전에 적용하면 안 돼요. 시행일 이전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여러분 유리한 법률은 소급표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조형법규는 인권을 보장하는 거니까 유리한 법률은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58페이지 위쪽에 시행일 이후, 시행일 이전의 범죄까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을 읽어보면 정리할 수 있다고. 시행일 전에 행위에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번은 요 노역천실 개정을 공소제기 된 범죄까지 정한다. 이렇게 되면 소급표가 인정이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좀 그림을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한 소급표 됐고요. 유리한 소급표 됐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9페이지에 판례 6번부터 정리해 나가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